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소믈리에 학과를 맡고 있는 학과장 엄경자 교수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의 위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또한 수많은 트렌드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류 업계에서도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식이 사라지고 홈술, 혼술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주류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으로 구입이 가능할 수 있는, 즉 통신 판매가 가능한 정통주 영역은 커진 것은 이러한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인은 어떨까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국내 와인 시장은 약 30%를 성장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뛰어난 편의점의 와인 매출은 무려 190%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대형 유통회사들이 앞을 다투어 초저가 와인을 출시하면서 와인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양한 술, 즉 맥주, 위스키뿐만 아니라 다양한 술 시장의 변화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분석해보고 앞으로 축소되는 시장 또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2021년 주류 트렌드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이 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술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저희 학과의 한국 전통주의 2의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주요 트렌드를 약 10년 이상 분석, 연구하시면서 다양한 방송 활동과 기고를 통해서 술의 다양성을 알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명욱 교수님이신데요. 저희가 이 강의가 약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3시 30분은 가능하겠시겠죠? 마지막에 저희가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의 끝나기 약 10분 전까지 여러분들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2-3개 정도 뽑아서 그 질문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 한국전통주의 2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명욱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제 엄경자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술은 어떻게 변화하나가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뭐냐? 술을 통해서 다른 트렌드는 또 어떻게 변화를 하나. 그래서 단순히 술뿐만이 아니고 주류뿐만이 아니고 술이 가진 나비 효과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공유를 하고 또 공감하고 또 소통을 하는 시간으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주류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영역을 좀 봐왔는데요. 특히 오늘의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2020년 주류 트렌드도 있지만 그 이전에 100년 전 주류 트렌드부터 내년 트렌드까지 한번 다뤄보고 제 의견 그리고 각종 통계자를 통해서 분석된 새로운 모습도 여러분께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올해 주류 트렌드 중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술들의 영역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고 제가 최초로 느낀 것이 바로 서울 최대 국제 주류 박람회 코엑스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6월에 있었고요. 당시 이 행사에서. 자, 이전에 서울 국제 주류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자, 항상 나왔던 술들은 와인, 그렇죠? 그리고 수입 맥주, 뭐 위스키나 사케나 이런 것들이 메인이 되면서 주로 수입 주류가 늘 주인공을 차지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늘 저 한 구석에서 조금씩 시음하고 영역을 보여주고 있던 전통주. 이 전통주가 2019년까지는 굉장히 작고 뭔가 아린, 가슴 아픈 모습으로 있었는데 올해 완전히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이 사진을 보면은 전통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단법인 민속취협회에서 운영한 한국 전통주 바의 모습인데요. 무려 여기서 시음을 하기 위해서
대기줄. 30분을 기다려야 했던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 서울국제주류 박람회 되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전통주를 마시기 위해서 이 젊은 MZ 세대가 이렇게 줄을 설 수 있을까? 한국의 전통주는 늘 고리타분하고 늘 뭔가 어렵고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되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즐기는 문화를 이 박람회에서 보여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2019년도 서울국제주류 박람회에서의 모습인데요. 자, 2019년도 같은 경우 참여업체가 243곳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몇 곳이 들어왔느냐? 134곳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몇 프로 감소했느냐? 약 40% 가깝게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감소란 약 100여 곳의 참여업체는 어디였느냐? 바로 대부분 70%가 수입주류였다는 거죠. 자, 그럼 수입주류는 왜 포기를 했는가? 첫 번째, 그쵸. 항공편이 어렵죠. 직접 사람이 오기도 어렵습니다. 와서 홍보를 할 수가 없죠. 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가격리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나오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수입업체에서 제품을 받아서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됐어요. 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통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유럽에서 한국으로 물류를 보내면 배로 오는 경우에 한두 달이면 가볍게 오는데 이게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걸리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류가 망가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하지 못했고 반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40%나 가까이 참여업체가 감소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뭐냐? 방문자를 한번 볼게요. 방문자는요, 이때 엄청난 사회적 거리를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26,000이라는 숫자에서 이때 2020년에는 23,000, 겨우 10%밖에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면서 30분 이상 대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겨우 10%밖에 줄지 않았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전통주 업체, 이 전통주 업체가 말이죠. 작년에는 51곳이 참여했는데 2020년에는 50곳이 참여했어요. 99%가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참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늘 저 끝에 있는 전통주의 모습이 메인에 당당히 서 있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서울국제주류박람회 2020년의 행사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와, 전통주가 이제 떴네? 전통주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네? 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뭐냐? 방문자가 별로 줄진 않았어요. 그렇죠? 방문자가 줄지 않았다. 이 뜻은 뭐냐? 소비가 살아있다. 어딘가에. 우리가 늘 코로나를 1년 정도 겪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가도 순간적으로 소비가 팍 폭발을 해요. 또 굉장히 어렵다가 소비가 팍 폭발합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마음속에는 언젠간 소비를 하고 싶다는 이 웅틀거리는 가슴 속에 그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작년 대비 매출을 더 올리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매출을 더 올리는 건 어렵겠지만 다른 곳과 비교해서 점유율은 올릴 수 있습니다. 마켓시어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켓시어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존재감이죠. 존재감. 존재감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존재감이 높아지면요, 내년, 내후년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응원하는 세력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존재감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여러 가지 오프라인 경제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중요하고 비대면 중요하고 엄청나게 미디어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온라인 중요하죠. 온라인 중요하지만 뭐냐? 오프라인 콘텐츠, 오프라인에서의 우리의 만남,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우리의 모습,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다들 갈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밀고 준비를 하되 오프라인도 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서울국제주류박람회에서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주는 어떻게 해서 줄을 잔뜩 설 수 있었을까요? 자, 이 한국 전통주바 당시에 국가대표 전통소믈리에 신혜영 씨가 앞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전통주를 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전통주의 경우에는 추억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냐? 기껏해야 우리가 농활할 때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거, 학사주점에서 막걸리 파전 하나 먹는 거, 그리고 제사,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 우리의 젊음이라든지 우리가 가졌던 이런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다는 뜻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기억이 없어요. 내가 가진 추억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문화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술을 굉장히 넓은 분야에 있어서 다양성에 있어서 장려를 안 하고 오히려 억압을 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발전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추억 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주가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젊은 MZ세대와 소통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익숙한 새로움을 추진합니다. 익숙한 새로움이 뭐냐? 기존에는 학사주점, 전통주점, 주막 같은 이런 이름에서 한국 전통주 바라든지 한식주점이라든지 이런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기존의 전통주하면 늘 나오는 것이 명인분들 나오셨죠. 명인분들 중요하시지만 실상 우리가 명인분들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인분들이 나오시기보다는 젊은 전통주 소믈리에들이 직접 나감으로써 여기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느꼈던 이런 부분이 소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통주의 같은 경우에는 독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왜냐?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술들 대부분이 증류주, 고도주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독하고 세고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여기에 전통주 칵테일이 들어가면서 이런 편견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시대에 대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대면에 있어서 유일하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전통주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냐? 이제까지 우리가 즐겼던 부분에 전통주를 넣어야 되는 익숙한 새로움을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이 익숙한 새로움에 대해서 저와 함께 팟캐스트 말술남녀에 참여해 계시는 문정 교수님은 뉴밀리어다. 그래서 새롭다는 뉴에 적응한다. 익숙하다는 패밀리어로서 뉴밀리어라는 신조어로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전통주 관련해서 핫 콘텐츠인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라는 방송에서는 다양한 전통주들이 등장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지금의 식탁에 놔도 될 만한 디자인을 다 하고 있죠. 그렇죠? 식탁에 놓을 만한 디자인들. 즉 뭐냐? 기존의 전통주로 인해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호리병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예스러운 이런 디자인보다는 트렌디하게 가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빨간 원숭이, 천비향, 모월, 고운달 이런 것들이 다들 그러한 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익숙한 새로움, 요 트렌드로 현재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전통주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시장 저희가 코로나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초기에는 다들 이 랜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진행했는데 실은 이 랜선 술자리는 다들 몇 번 해보셨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승환 감독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얘기하신 거는 어떻게 생선회를 통조림에 넣을 수 있겠느냐. 랜선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는 그것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랜선은 랜선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겠지만 늘 오프라인 콘텐츠가 훨씬 더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전 세계적으로 주류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된 것은 실은 미국 술도 아니고 영국 술도 아니고 프랑스 술도 아니고 어느 나라 술이냐? 바로 중국 술입니다. 중국 술입니다. 중국 술 중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마오타이죠.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이 같이 건배주를 썼다는 마오타이입니다. 이 마오타이가 한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삼성의 가치보다 넘었어요. 즉 삼성전자의 모든 주식을 더한 것보다 마오타이가 가진 모든 주식을 가진 것이 더 높았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이 관련 시가총액 주가를 좀 한번 분석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보니까 자 삼성전자는요 작년 매출 229조 정도 합니다. 자 이거 2019년이에요. 자 229조 하는데 자 현대자동차는 105조, LG전자는 62.3조 정도의 매출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술을 파는 마오타를 볼게요. 마오타는 매출이 얼마냐? 13조밖에 안 돼요. 네, 13조. 자, 다른 회사 한번 볼게요. 중국의 오량액이라고 있습니다. 오량액이라는 회사는 5조밖에 안 됩니다. 자, 디아지오라고 조니워커 같은 만드는 그 마오타이가 등장하기 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주류 회사였던 디아조, 영국의 디아조 같은 112조 정도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가치를 볼게요. 이건 매출이에요. 자, 근데 주식지수의 가치는 어떻게 보냐? 229조의 삼성전자 대비 마오타의 13조, 겨우 6%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마오타의 시가총액이 380조라는 거예요. 거의 비등하죠? 자, 현대자동차 40조입니다. 자, 뭐죠? 10배나 차이가 나요. 10배. 자, LG전자의 16조, 몇 배 차죠? 20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디아지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디아지오도 LG나 현대자동차가 높아요. 자, 왜 이렇게 높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류 회사들이 왜 이렇게 높으냐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순이익률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순이익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률이라고 해서 자, 쉽게 해서 임대료 다 내고 직원 월급 다 주고 그리고 이자 다 내고 세금까지 다 내고 남은 순이익률, 단기 순이익률이 삼성전자가 12%입니다. 이거 제조업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애플은 한 20%가 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오타라는 회사는 도대체 순이익률이 몇 프로냐? 46%예요. 46%라는 뜻은 뭐냐? 내가 10,000원짜리 팔면요. 8,000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8,000원 가깝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오량액이라는 또 중국 회사 한번 볼게요. 오량액이라는 회사도 마오타이만큼 아닌데 30% 가까이 육박을 해요. 자, 디아지오도 마찬가지입니다. 20% 넘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 순이익률의 가치를 보고 이 마오타라는 회사를 현대자동차의 거의 10배, LG전자의 20배 이상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지금. 물론 중국이랑 특수한 상황이 있고 거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마오타이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썼길래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이끌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순이익률은 어떻게 46%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오타이는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35년도에서 6년도 정도에 있었던 중국의 대장정이라는 중국 홍군 공산당이 국민당한테 쫓겨서 중국 전역을 돌 동안 그 전투의 의지를 다지고 또 하나 치료 재료도 쓰였던 그런 술이 바로 마오타입니다. 즉 굉장히 소울 술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닉슨 대통령이 왔을 때 건배주로 쓰였고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도 당시 2억 원짜리 마오타이 술이 건배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이 2억 원짜리 술이 있는데 일반적인 제품은 얼마씩 파느냐? 보통 한국에서는 뭐 진짜가 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서도 40에서 50만 원 정도 하고 중국 현지에서는 한 27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2억 원짜리가 있다 보니까 뭐냐? 이 3, 40만 원 정도 하는 마오타이도 30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 마오타이도 내가 접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래도 30에서 50만 원 가깝게 하는 이 술은 비쌉니다. 쉽지 않아요, 접근성이. 저거 한번 살까?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맛볼까? 뭐 여러 명이 10명이서 5만 원씩 뭐 돈을 내서 한 병을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계속 이어가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 맛이 생각보다 맛이 없으면 어떡해요? 너무너무 내가 실망스럽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접근성을 좋게 합니다. 자, 어떻게 접근성을 좋게 하느냐? 자, 염가형 버전을 출시해요. 자, 마오타이 영빈주.
마오타이 왕자주 이런 걸 출시합니다. 자, 마오타이 영빈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한 4만 원 정도 하고요. 자, 마오타이 왕자주 같은 경우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즉 뭐냐? 요런 염가형 제품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마오타이의 진짜 제대로 된 정품, 요 비싼 비천 마오타이라고 하는데 이 마오타이를 내가 언젠가 마시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내가 마셔보면은 이 다음에 훨씬 더 비싼 술에 대한 소장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겠죠. 즉 뭐냐면 접근성을 좋게 해서 언젠가는 비싼 술을 사게끔 하는 것이 실은 마오타이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마케팅을 진행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르메스입니다. 자, 에르메스가 90년대 후반, 97년도인가 한국의 백화점에 제대로 진출했을 거예요. 이미 면세점에는 80년대 후반에 진출했지만 90년대에 에르메스가 진출을 합니다. 진출하는데 그때도 이 에르메스의 벌킨백, 에르메스의 캘리백은 가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자, 근데 이런 비싼 가방을 1,000만 원 넘는 이런 비싼 가방을 써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거기에 내가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엄청난 부자가 아닌 한.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진행한 것이 무엇이냐? 자, 기내 면세점에 에르메스 관련 제품을 쫙 푸는데 뭐부터 풀어놓냐? 가장 저렴한 스카프부터 풉니다. 스카프. 지금도 에르메스 스카프 가장 저렴한 거는 15만 원이면 삽니다. 15만 원 사요. 뭐 스카프라고 하면 뭐 그 손수건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5만 원부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에르메스의 로고가 들어간 펜던트. 펜던트 저렴할 때는 20만 원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시계. 이런 액세서리로 진행했던 것이죠. 당시 초기에는요. 에르메스 매출의 80%는 에르메스의 80%는 이런 명품 가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작은 액세서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카프를 해보죠. 펜던트를 해보죠. 시계를 해보죠. 반지를 껴보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언젠가 내가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죠.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들어서 촉감 어떤지, 내가 럭셔리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이 욕망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에 대한 것을 추구하고자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으로 쇼핑을 제일 많이 하는 인생 최대의 쇼핑 타임. 언제죠? 혼인. 그렇죠. 결혼. 결혼 예물에 이 가방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사진 않죠. 하지만 고민해요. 에르메스 하나 살까? 이번에 혼수로 하나 살까? 이 생각을 다 합니다. 사든 안 사든 둘째 떠나서. 이것이 이렇게 작게 시작된 요 스카프 하나로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이 혼수물표로 오른 거죠. 뭐 비싼 건 1억도 하고 몇 억도 하죠. 2년, 3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제품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즉 뭐냐? 진입장벽을 낮춰서 언젠가 동화되게 하고 이 제품 스스로가 비싼지 모르게끔 느끼는 것이 실은 이러한 명품 업체들의 전략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가격이 안 떨어지죠. 가격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잘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재테크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은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나온 김에 최고가 주류 저희들 한번 볼게요. 최고가 주류의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본 사케 같은 경우에는 자, 경매로 현재 500만 원 정도의 제품이 나온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비싼 제품이 나올 것 같이 보여요. 자, 마오타이는 2억에서 한 3억 정도 되는 제품이 있고, 자, 일본 위스키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일본 위스키 산토리 야마자키 50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넘어요. 3억에서 3억 5천. 환율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서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945년산 로마네 꽁티 같은 경우에는 뉴욕 경매에서 6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맥켈란 파이넬 레어 1926년 60년을 숙성시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1억까지도 올라갔죠.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요, 보면은 주로 증류주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왜? 발효주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못하면 무조건 다 식초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가 술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냐? 이런 증류주가 많이 이런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최고가 주류에 대한 마케팅 포인트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절대적인 희소성이 있죠.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아무나 못 써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50년 숙성, 60년 숙성 이런 것들을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뒤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뜻은 지금 사지 않으면 내가 50년을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50년 대기. 너 지금 1억 주고 이거 살래? 아니면 50년 있다가 1,000만 원 주고 살래? 그러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5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걸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빈티지가 중요한 겁니다. 빈티지. 언제 만들어졌냐? 그리고 이 빈티지 안에 뭐가 있느냐? 추억이 또 있죠. 역사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소비 시장이 경매 시장을 만들었고 이런 비싼 술이 나올 때마다 계속 미디어에 등장하기 때문에 기업의 마케팅 포인트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술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숙성을 오래 시켰다는 특징도 있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매를 한 사람이 있어요. 구매를 한 사람이 있는데 마셔본 사람이 없습니다. 마셔본 사람이 없어요. 뭐냐? 내가 맛을 보지 않고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래 숙성돼 있으면은 이것만으로 가치가 있겠지. 맛이 분명히 좋을 거야. 라고 상상만 하는 겁니다. 상상. 자, 상상이 뭡니까? 상상.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저 밤하늘 뒤에 뭐가 있을까를 봤고 바닷속에 뭐가 있을까를 봤고 인간이 가진 특징, 그렇죠? 이거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다른 뭐 손가락이 있어서 뭐 불을 지필 수 있어 이런 걸로 인간의 특징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가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을 팔 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상상력을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력. 그래서 마시지 않더라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한 것, 구입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 것이 바로 최고가주의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장 50년, 60년 힘들잖아요. 근데 좀 더 가볍게 가는 의미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빈티지 마케팅입니다. 와인에서 많이 쓰죠. 뭐 1981년 빈티지다 그러면 1981년생에 선물한다든지 많이 하는데 이 빈티지 마케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자, 대표적으로 이 빈티지 마케팅을 성공한 사례, 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공한 사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 자, 1994년도에 학생이 아닌 사람도 다 봤어요. 그렇죠? 1988년도에 우리가 고등학생 아이들 다 봤단 말이에요. 왜 봤을까요? 우리는 이때 추억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때 감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 친구까지 다 연결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94년도에 추억을 품고 그 상상력을 품고 이걸 봤고 1988년도에 상상력과 추억을 보고 이걸 본 겁니다. 즉 공감할 수 있는 것. 빈티지 마케팅은요. 단순히 내가 생일이다, 기념일이다 이것도 있지만 실은 그 해년도와 가진 공감 마케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빈티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 숙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숙성 기한이 제대로 나와 있고 만든 제품 연원이 제대로 표시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모든 마케팅에 있어서는 빈티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원래 빈티지 마케팅이 와인에만 있다가 요즘에는 위스키로도 들어옵니다. 위스키. 일반적인 위스키는 18년산, 뭐 27년, 25년산, 30년 이렇게 나오는데 아예 그게 아니고 몇 년도에 만드는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때 추억을 같이 교감하고 그리고 소통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가 제품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가장 또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일본의 산토리 위스키입니다. 산토리 위스키. 자, 야마자키 50년 같은 경우에는 뭐냐? 3억 원 이상으로 낙찰이 되는데 당시에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한정판으로 50병만 이거를 1,000만 원에 이거를 출시했는데 죄송합니다. 50병에서 100병 정도 겁니다. 출시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소장을 하거나 또는 마시거나 해서 제품이 없다 보니까 경매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뜬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3억 5천만 원짜리 야마자키 위스키라는 거를 절대 못 마십니다. 절대 못 마시죠. 마실 필요도 없고요. 실은. 그리고 마셔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갖고 있는 게 낫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마케팅을 또 어디에 적용했냐면 일본의 위스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대중적으로 살 수 있는 고급 제품이 바로 이 히비키라는 술입니다. 히비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술이 왜 특별하냐? 뭐가 희한하냐는 부분인데, 자, 최고가 주류로 했는데 일본의 위스키 산업 같은 경우 80년도 쭉쭉쭉 떨어지고 있었어요. 쭉쭉쭉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다른 쪽의 시장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쪽의 시장.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했느냐? 자, 여기서 볼게요. 자, 히비키라는 이 제품의 이름을 보면은 여기 뭔가 써 있죠. 이게 뭐냐? 향입니다. 향. 교향곡의 향, 울리다는 향자예요. 자, 근데 왜 교향곡의 향을 썼냐는 거죠. 자, 여러분은 교향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연주가들 쫙 있죠. 연주가들 쫙 있죠. 연주가 쫙 있습니다. 그렇죠? 쫙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바이올린하고 어떤 사람은 첼로를 하고 어떤 사람은 플루스를 하고 오보에를 하고 여기서 이제 또 북도 치고 그렇죠? 이쪽도 피아노 치고 다 합니다. 자, 뭐냐? 이 각각의 소리가 하나씩 나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뤘다. 하모니를 이뤘다. 그것이 마치 위스키와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각각의 오크통에서 나오는 조금씩 나오는 그 위스키의 원액을 가지고 하나씩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 히비키라는 술을 만들었을 때는 브람스 교향곡 제1번 사악장의 음악을 따왔다 그래요. 그거를 이미지화해서 만든 술이 바로 이 히비키입니다. 제가 이 히비키를 가지고 홍보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자, 그럼 이 히비키가 뭘 잘했냐를 볼게요. 바로 쭉쭉쭉쭉쭉 떨어져 가는 이 위스키 산업에 있어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여금 이 술에 관심을 끌게 한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술을 홍보한 것이 아니고 술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에게도 브람스 교향곡 1번 사악장은 뭘까? 그 맛이 이 맛이라며? 라고 하면서 관심을 끌게 한 겁니다. 즉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위스키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한 거예요. 이 히비키가. 이런 부분에서 신규 고객을 새로 찾았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제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비키 같은 경우도 30년산도 있고 25년산, 17년산, 12년산 그리고 논 빈티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비싸요, 그래도. 자, 그렇다면 이 술을 바라보고 내가 뭔가를 즐기고 싶어요. 자, 즐기고 싶어. 근데 위스키를 불편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나는 뭐 맥주까지는 마시는데 위스키는 너무 독해서 싫어. 라는 사람들 위해서 뭐를 적극적으로 미냐면 바로 이 하이볼을 미는 거죠. 하이볼. 자, 하이볼은 간단합니다. 저렴한 위스키가 기주가 되고 여기에 얼음과 레몬을 넣어서 어떻게 마시느냐 딱 보이시죠? 맥주처럼 즐기는 거예요. 맥주처럼 즐기는 술입니다. 자, 맥주처럼 즐기다 보니까 도수도 자기 마음이에요. 뭐 5도에서 7도 정도, 높은 건 10도 정도 하는데 결국은 편하게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뭐냐? 맥주의 영역을 가져옵니다. 맥주가 되어버린 위스키예요. 맥주가 되어버린 위스키. 이것도 위스키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찾는 게 아니고 맥주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위스키 고객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여금 엄청나게 뜨게 되죠. 자, 그리고 기존의 위스키는요, 온더록스 그래서 얼음에 이미 먹는 건 있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얼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라주는 건 있었죠. 근데 이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
온더록스를 내가 마신다고 하면은 내가 얼음 넣어줘야 되고요. 내가 따라줘야 되고 건배도 해도 복잡해요. 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생맥주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먹건 적게 먹건 여기에 위스키를 많이 넣던 적게 넣던 자기 취향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취향을 누구도 그렇게 크게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마실 수 있는 것, 그게 기존에 가진 온더록스와 이 하이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취향을 존중해 준 거죠. 자유로움이 있죠. 예?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이볼이 돼서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쭉쭉쭉쭉쭉 떨어지던 위스키가 2008년 전후로 터닝 포인트를 가져서 쭉쭉쭉쭉쭉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동시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위스키 수출 시장도 쭉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일본 위스키들이 상을 많이 받았다든지 일본 미디어에서 위스키에 관련된 인물을 특별 조명해서 드라마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술을 못 먹는 사람들, 기존의 히비키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규 고객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하이볼은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위스키를 못 마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위스키 시장에 들어오게끔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맥주가 되어버린 위스키죠. 그렇죠? 맥주가 되어버린 위스키다 보니까 자, 이렇게 위스키는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쭉쭉쭉 위로 올라가는데 뭐냐? 맥주의 고객, 음악을 하는 고객까지 잡았을 때 올라가겠죠. 자, 반대로 맥주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 맥주 같은 경우에는 자, 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쭉 떨어지고 있죠. 자, 떨어지고 있으면서 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일본 맥주가 이 시기에 94년 시기에 새로운 발포주라는 영역을 만듭니다. 예, 좀 저렴한 맥주예요. 메가 비율이 현저히 나서 저렴한 맥주고 이때 제3의 맥주라고 더 저렴한 버전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일본 맥주가 이때부터 세 개의 분류를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파란색이 비교적 일반적 고가입니다. 고가고 이 노란색이 최저가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저가 제품 영역 넓히고 있고요. 일반적인 고가입니다. 고가 제품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근데 뭐냐? 중간에 이도 저도 아닌 것은 굉장히 비율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켓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이도 저도 아닌 거, 중간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아예 싸거나 아예 비싸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아예 기억에 남거나. 기억에 남거나. 그래서 이 맥주의 탄산, 생맥주의 시원함, 저렴한 가격을 그대로 위스키에 적용하다 보니까 맥주에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나 고가는 그래도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트렌드는 중간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런데 상중하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최저가가 팔리든 고가가 팔리든 둘 중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지금 방금 제가 맥주의 고객을 이끌어낸 위스키를 설명하면서 반대로 맥주의 고객은 줄어들고 위스키의 고객은 늘어났다는 부분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또 맥주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서 우리가 소비자를 또 가지고 오면 될까? 고민해야죠. 맥주에서 가져오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 가져오려고 하냐면 바로 이 생수 시장에서 맥주 고객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이거 뭐냐면 올 프리 올 타임 비어 테이스트. 즉 뭐냐? 무알콜 맥주예요. 무알콜 맥주인데 지금 어떻게 만들었죠? 페트병으로 만들었습니다. 페트병으로 만들었어요. 자, 무알콜 맥주인데 페트병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술 먹는 느낌을 내가 가지기 싫은 거예요. 나 술 먹고 있어 이런 게 싫은 거죠. 자, 어떻게 마시고 있어? 음료를 마시고 있어. 생수를 마시고 있어.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점심시간 끝나고 무알콜 맥주를 먹는다면 남들의 눈초를 받겠지만
내가 이런 디자인으로 내가 식사 이후에 이런 페트병으로 된 무알콜 맥주를 마신다면 술을 먹는 느낌이 아니죠. 음료를 마시는 느낌일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스포츠 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포츠, 운동한 이후에 자기가 무조건 술이 아니고 뭔가 자기가 가벼운 페트병으로 된 음료를 마시고 싶은 거죠. 그리고 조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몰래 그래도 회의 시간에 한 잔을 마시고 싶다면 기존의 무알콜 맥주는 눈치가 보이죠. 그럴 때 바로 이 페트병으로 된 무알콜 맥주를 마셔라는 것이 바로 이 제품이 노린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일본 맥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자, 아사히 맥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고급화 전략, 노제팬. 아사히 맥주의 전략은 고급화라는 약간 획일적인 전략이었고요. 경향신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사히가 떨어진 모습을 보고 홈술이 맥주업계 일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인데요. 자, 뭐냐면 아사히 맥주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기린하고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 와요. 자, 대표적으로 아사히 맥주 같은 경우에는 1983년도에 이 메탈릭한 디자인을 최초에 나오게 되고요. 기린 맥주는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을 갖게 됐어요. 자, 갔는데 완전히 성향을 반대의 모습으로 갑니다. 자, 기린 맥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느냐? 클래식하고 진한 맛을 추구했다면 아사히는 반대로 간 거죠. 맑고 가볍고 경쾌하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뜨게 되는데 이 뜨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바로 다른 업체들이 다 이걸 따라한 거예요. 자, 기린 슈퍼드라이, 삿포로 슈퍼드라이, 산토리들을 따면서 얘가 원조라고 부각이 된 거죠. 그 아사히가 원조 부각되면서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즉 누가 뭔가를 따라왔을 때 이거를 잘 이용하면 원조에 대한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급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따라하겠네요. 오비 슈퍼드라이, 크라운 슈퍼드라이. 그리고 문제가 근데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이 아사히 슈퍼드라이 너무 밀다 보니까 요식업 시장의 매출의 60%나 차지하게 돼요. 근데 슈퍼드라이 의존하게 되죠. 즉 뭐냐? 아사히 맥주의 단점은 이 슈퍼드라이 하나만 추구하면서 요식업 시장의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뭐냐? 선택과 집중을 너무 많이 추구했던 것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선택과 집중을 추구한 시장이 무너지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거에 반대로 대비해서 기린 맥주는 어떻게 되냐? 기린 맥주는 공장이 9개인데 9개마다 다 달리했어요. 홋카이도 맥주, 요코하마 맥주, 나고야 맥주 이런 식으로 다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이 맥주 저 맥주 자기 맥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과 동시에 뭐냐면 다 하나씩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확장시키고 지역과의 밀착을 하고 부가가치 상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맥주 선물해 줄게요. 선물용 맥주 시장을 잡았던 거죠. 그러면서 즉 가정 내 홈 맥주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갖고 진행하면서 집에서 생맥주 마시는 이런 문화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단 일본 특유의 호불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요. 크래프트 맥주에 투자도 하고 이렇게 음식과 술의 조합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도 의약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즉 사업 다각화 전략을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 아사히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지금 1일 그래서 결국은 빼앗겼어요. 그리고 누가 다시 올라가냐? 바로 기린이 올라간 거죠. 즉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업 다각도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무조건 다각도로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다각도로 갈 수 있게끔 뭐가 하나 빠졌을 때 뭐가 하나 메꿔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를 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2020년도에 굉장히 좀 특이했던 부분은 술이 없는 술가게가 유행을 했던 거예요. 자, 두껍상해 진료에서 얘기했던 거. 자, 마찬가지로 참이슬 백. 자, 이 특징이 뭐겠습니까? 술이 안 들어있어요. 여기도 술을 팔지 않았어요. 근데 인기가 있었던 거죠. 뭐냐?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성이 확대되는 시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다양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주류 규정 완화로 됩니다. 자, 카스를 만드는 오비에서 샴푸를 만들 수 있고 테라를 만드는 하이트에서 린스를 만들 수 있고 화장품도 만들 수 있게끔 법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막걸리 에센스, 막걸리 장아찌도 만들 수 있게끔 나오고요. 자, 현재 지금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캔 맥주 시장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수제 캔 맥주. 근데 반대로 90%의 병맥주를 만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어요. 왜? 기존의 수제 맥주는 대부분 이태원이라든지 오프라인 시장에서 강했는데 그 이태원 시장이 요식업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은 다 편의점인데 편의점에 있는 이 캔맥주들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치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퀄리티,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실은 업체들도 해소해야 되고 실은 이 일반적인 수제 맥주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터닝 어라운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올해 수제 맥주를 이끈 것이 이런 콜라보 제품들인데 사람들이 슬슬 진료하기 시작했어요. 말표, 골뱅이 맥주 이런 것들 진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할지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죠. 자, 소매점 성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허브가 바로 이 편의점입니다. 왜? 이제 멀리 가지 않거든요. 가까운 곳에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이 편의점에서 모든 걸 다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자,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미 2020년 3월에 기사를 냈는데 온라인 마트에서 주류가 주문 가능한 시대, 레어템이 들어갈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류 온라인 플랫폼이 생길 수 있다는데 이미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왔느냐? 이런 앱으로 비싼 술들을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와인 판매량이 이마트 가면 176%, 이마트 24가 176%, CU가 61% 올라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앱을 사용해서 구매를 하는 소비 연령층을 보니까 20대가 아니에요. 20대가 아니고 누구냐? 30대, 40대란 거죠. 30대, 40대. 직접 구매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됩니다. 왜? 이 안에는 레어템, 비싼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 할 때는 2, 3, 4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2, 3이 아니고 2, 3, 4. 20대는 인식을 시켜놓으면 30대, 40대 되면 계속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는 롱런, 긴 안목을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30대, 40대가 지금 현재 메인 타겟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매점 전성시대에서 계속 이렇게 편의점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 소매점을 이끄는 성장에 있어서는 와인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와인은 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매년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더 늘어났어요.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못 가니까 면세점 사던 와인을 이제는 우리가 현실에 있는 소매점에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힘든 상황에서 저렴한 술이 뭐가 있을까? 그 저렴한 술인데 내가 집에서 뭔가 부띠가게 마실 수 있는 술 그런데 이 와중에서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대형 마트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초저가 와인을 출시하면서 위아래 고가도 높아지고 저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을 보인 모습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의 와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마시는데 홈술, 홈바에서 홈아트, 홈 인테리어 진화를 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내 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홈 인테리어 진화하면서 집안의 침구를 많이 바꿉니다. 책상을 많이 바꾸고 TV를 많이 바꾸고 즉 뭐냐. 단순한 홈술, 홈바에서 홈아트로, 홈 인테리어로 진화하는 확장성을 가지고 한 것이 바로 이 주류의 트렌디의 변천사에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소고기를 많이 사 먹은 이유. 자, 재난지원으로 소고기를 많이 사 먹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이걸 가지고 마음이 쓰리다, 힘들었고 이러는데 소고기 사 먹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식하기 싫어서예요. 힘들어서가 아니고. 자, 외식하기 싫어서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와인을 드시는 분들은 소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소고기를 드시는 분은 무조건 와인을 먹진 않지만 와인을 드시는 분들은 소고기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 외식도 못하다 보니까 홈파티님께 소고기 매출 껑충 끼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뜨냐? 소고기 뛰면요, 와인도 뜹니다. 자, 집안에 멋진 레스토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와인도 많이 팔리고 소고기도 많이 팔리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혼술에서 홈바, 홈아트, 홈 인테리어 진화하고 있는데 이 홈술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제가 얼마 전 이런 인테리어 페어를 좀 다녔는데 가정 내에 들어가는 모든 신규 아파트들이 다 홈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홈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홈바 형태가 뭐죠? 어떤 게 어울리겠어요? 어떤 게 어울리겠어요? 자, 결국은 와인이 어울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위스키라도 뭔가 칵테일스럽게 마실 수 있는,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술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홈술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 이런 종류의 술을 추구해야지만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와인과 위스키가 아니고 이런 모양, 이런 스타일, 이런 디자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 위스키 산업에서 그래도 잘 팔리는 것이 이 소용량 주류입니다. 많이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칵테일에서 마시면 되니까. 미니어처도 잘 팔리고 있어요. 미니어처 5,000원이면 삽니다. 한 병에. 여기 오면은 칵테일이 2잔이 나와요.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테리어에서 적응되는 술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자, 일본 고구마 소주도 이렇게 와인스러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복순더가 프리미엄 약주도 와인스러운 디자인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가정 내 환경은 서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전통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있어서 전혀 어색하지 않는 부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자,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이 고도주 시장이 늘고 있는데 고도주 시장이 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걸 가지고 저도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주를 갖고 고도주를 못 만드는데 고도주를 갖고 저도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 고도주 시장, 증류유 소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고 있는 것이죠. 자, 홈술은 계속 유행할 것인가에 있어서 일본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홈술 계속 유행할까? 너한테 홈술이 뭐가 좋니? 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복장이나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 취향대로 마실 수 있다. 집에선 작은 양을 즐길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안주를 만들 수 있다. 즉 뭐냐? 홈술은 취향 존중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먹든 내가 뭐든 내 자유가 있고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회식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다양성이 많아지면서 그거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홈술은 기본적으로는 성장선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홈코노미, 집에서 즐기는 홈 이코노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홈술의 모습이죠. 다만 홈술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도 술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홈술, 집에 술 먹는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나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업체들이 더 열심히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줬냐? 알코올 중독이 안 되는 방법이라든지 정량만 마시라든지 가볍게 저도주로 즐기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같이 업체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홈술은 계속 유행할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요거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일반 소주는 홈술 그리고 외식 시장 둘 다 떨어졌고요. 자, 와인은 홈술 시장 올라갔지만 외식 시장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제일 힘든 건 국산 위스키예요. 유흥 시장에서 엄청나게 파급이 컸던 국산 위스키는 홈술에서도 힘들고 그 외식 시장에서도 힘듭니다. 이건 점유율을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그래도 외식 시장에서 선전한 곳이 어디냐? 전통주입니다. 왜? 전통주는 아직 집에서 홈술하는 문화가 아직 시장이 크질 않아요. 그리고 외식 시장 자체가 전통주 크다 보니까 전통주 같은 경우는 2.5단계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식 시장, 즉 뭐 한식점이나 전통주 레스토랑 이런 데서는 상당히 그래도 건투를 하고 상당히 상승 곡선에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주 시장은, 전통 외식 시장은 그래도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또 다시 우리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또 외식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주나 이런 국산 위스키가 예전만한 점유율을 가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익숙함을 건드려야 빅블러 시장. 소주면 소주, 맥주 이런 것이 아니고 융합이 된 시장을 가야 되고요. 고객층을 다양해야 됩니다. 홈술, 혼술, 미식층, 타주류, 인문학, 음악, 여행예고 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계속 좋은 제품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여러 제품 파는 제품을 가야 되고요. 판로의 다각화, 직판도에도 6톤도 요식업, 여행업, 체험업을 해서 뭐가 하나 빠지더라도 뭐가 하나 메꿀 수 있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how to play, how to enjoy, 어떻게 즐기는지 알려줘야 되고요. 정확한 맛표를 합니다. 뭐냐?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통주 소믈리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살리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 빈티지, 생산연도, 그해 기억을 통해 해야 되는 거고요. 소장 가치에 대한 빅피처를 가져야 됩니다. 소장.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한번 할게요. 소장에 대한. 자,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회사의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통 어떻게 되죠? 위험하다 생각하죠. 그 재고가 안 팔릴 수 있어요. 근데 마오타이는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주가가 높아져요. 왜냐? 나중에 해서 이거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보는 것이죠. 회사의 재고가 많은 많을수록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재고가 많을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소비자들은 소장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술의 시장은 한 번도 우리가 즐기지 못하던 소장 시장으로 한번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또 생각이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마무리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2021년도 시대, 이 새로운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시장을 가장 메인 타겟으로 해야 되는가? 네,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자, 1번 산토리 위스키 CM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약혼남입니다. 약혼남을 아버지한테 지금 소개를 데리고 왔어요. 자, 뭔가 분위기 이상합니다. 네, 결혼하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막 할까 말까 막 이런 상황에서 하니까 아버지가 확 일어나 보시죠. 네, 일어나 봅니다. 자, 그러면서 내 여자친구는 외동딸이니까. 그래서 딸내미가 막 쫓아나서 아버지한테 딱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얘기합니다. 마음에 안 들었으면 한 대 내가 때려줬을 텐데.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갖고 오느냐? 위스키 한 병을 갖고 옵니다. 위스키 한 병을 갖고 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위가 될 사람과 그리고 딸, 무남녀의 외동딸과 아버지가 위스키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이 CM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마스크를 벗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허그를 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존재 바로 가족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가족 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고 이 시장이 가장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Q&A 간단히 진행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많은 시간 강의에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질문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셨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맥주와 탁주에는 사실 종량세가 적용하고 있다. 네네. 그런데 위스키나 와인 부분에서도 종량세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종량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종가세, 종량세로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술의 가치를 생각하고 술이 더 이상 마시고 취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그것에 가진 본질을 생각할 때는 저는 당연히 종량세로 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됐었을 때 오히려 저가술은 가격이 높아지고 고가술도 가격이 낮아져야만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다양한 술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과음을 적게 하는 좋은 문화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 주류 문화의 더욱더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안정적인 그리고 더욱더 이 공익에 또 기여하는 문화로 가기 위해서도 주류 세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종량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맥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크래프트 비어인데요. 맥주 시장이 크래프트 비어가 성장은 하고 있지만 마트에 해당하는 맥주가 판매되고 있고 그런데 그 마트 판매가 결국 크래프트 맥주의 다양성을 줄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의 경제 그리고 크래프트 맥주의 기업화 등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오히려 지금 편의점에서 파는 크래프트 스캔 맥주들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 더 좁아지고 있고 획일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시장이 되면 그것도 가는 것이 맞고요. 저는 그래서 크래프트 맥주 같은 경우에 우리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줘야 된다. 그 새로운 시장이 뭐냐면은 인터넷으로 판매하게끔. 그래서 크래프트 맥주도 하나의 전통주의 영역, 지역 특산주 영역으로 만들어줘서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가지 않으면 지금의 크래프트 맥주 시장은 굉장히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도 코로나에 대한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가 사실 사회 전반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이고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온라인 아이템들이 굉장히 잘 발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프라인 사업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대면 사업의 활로가 있다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제가 그 1년 동안 봐온 느낌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그냥 가게, 일반적으로 술을 파는 곳, 회식이 중심이 된 곳은 더욱더 힘들었어요. 근데 살아남은 곳이 어디였느냐? 전문점이었습니다. 특히 전통주 전문점은 아직 홈술에 대한 영역이 넓지 않아요. 왜냐? 집에 내가 와인잔이 있어도 고급 소주잔은 없어요. 집에 내가 막걸리 잔이 있어도 고급 소주 즐길 수 있는 전통주 잔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아직 넓게 가고 있고 이 안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을 통해서만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게 하는 전문점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아직도 외식 시장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식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전문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명욱 교수님이 주류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통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술에 대해서 전도사로서 많이 즐기시는 문화를 가지시면 좋겠고요.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전통주 응원하면서 다양한 술 여러분들 많이 즐기세요. 연말연시 모임은 자제하시지만 술도 절제하면서 드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